자, 오늘은 이제 계약금 등은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요? 59페이지. 자, 59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59페이지. 자, 이것은 이 단어는 매년 출제는 되지 않아요. 2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여기 출제가 되고 있는데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매년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나온 편이죠. 자, 그럼 계약금 등은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계약금 등은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단어 들어보셨냐고? 안 들어봤죠? 여기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지금 알아야 돼요.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도 힘들어요. 잊어먹거든요. 계약금 등은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제 이 용어부터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러면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하냐? 예치 공고라 그래요. 예치 공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가부 건물을 을에게 팝니다.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제 1억에 팔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가장 먼저 넘어간 것이 뭐가 넘어가겠어요? 계약금 넘어갑니다. 계약금은 한 보통 10% 정도 넘어가죠. 그래서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넘어갑니다. 중도금이 이제 한 4천 정도 주기로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제 나머지 뭐가 넘어가요? 잔금. 잔금 나머지 금액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걸 받아먹고 이중매매 한다 할지, 이중매매 다른 데 팔아먹고 가본다 할지, 그러면 이제 을이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돈만 날리게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개업공인 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갑하고 을에게 계약금 등입니다. 여기서 계약금 등은 이제 계약금이 될 수도 있고 중도금이 되고 잔금까지 다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해 놓자. 언제까지?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히 끝났을 때까지 예치를 해 놓자. 이렇게 권고할 수 있어요. 예치 권고. 그래서 이제 이걸 예치 권고 제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예치 권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 중개사가 예치하자고 권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중개업소 한번 들려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금 가봤는데 저 얘기는 못 들었죠.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했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업공인 중개사가 예치해놓지 안 했다. 이런 거 권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중개업소 가면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아주 큰 물건이나 그런 거 아니면 주로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개인 사무실 가면. 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해야 한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예치 권고 제도. 달리 표현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러니까 일단은 예치 권고보다는 이 용어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 용어를 익숙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 달 뒤에 계약금 등은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전혀 기억이 안 나. 들어본 것 같긴데 이게 뭐지? 전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자꾸 이 용어를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생각이 나게 되고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을 이제 예치 공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노란 거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해야 한다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예치 공고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이런 것을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치 명의자 알아야 돼요. 자, 누구 명의로 예치가 가능하냐? 개업공인 중개사 명의로 가능합니다. 자, 이분들이 개업공인 중개사잖아요. 이분들 명의로 예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매도인 명의로 과연 예치가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매도인 명의로 예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매수인 명의는 안 됩니다. 이 매도인 명의로 예치했다는 것은 계약금 받았다는 소리고 매수인 명의로 예치한다는 것은 계약금을 아예 안 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어차피 제3자 명의로 해야 돼요. 그러면 3자 명의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 가능해.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도 제3자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그 사람 명의로 예치 가능하겠어요? 되지 않을까? 3자니까? 네,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칠판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가.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은 오로지 개공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매수인 명의 X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다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출제한다 할지,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한다 할지, 또 돌려가지고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거 다 틀린 개념이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소공 보조원도 X라고 쳐야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명의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오로지 누구 명의로만 가능하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준 게 좋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누가 되냐, 구체적으로? 누가 되겠어요? 은행입니다. 은 동그라미 치세요. 공제사업자입니다. 공제사업자. 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협회에서.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채신관서, 우체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금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예치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해가 필요가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두 문자로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이해가 돼야지 잘 외워지지. 근데 이것은 뭐 이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자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은공신 보채전. 저는 1년간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갈 거예요. 은이 뭡니까? 은행. 공이 공제사업자. 신이 신탁업자. 보가 보험회사. 채가 채신관서. 전이 전문회사. 여러분들 이거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강의 열심히 들으면 외워져요. 내가 계속 돌 때마다 은공신 보채전 한 번씩 읊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머리 싸고 안 외우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 외워집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강의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날 가서 복습 조금 하고. 그죠? 복습 예약도 했어요? 네, 그렇지. 하고 갔어. 이 두 분은 하고 갔어. 여기서 남아서 오후에. 알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도 어린애 보세요. 오후 저녁 남아서 공부하고 저녁 강의 또 듣고 왔거든요. 오전 강의 듣고 오후에 자습하고 저녁 강의 또 듣고.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물론 이제 다른 일을 안 하니까 오로지 이것만 하니까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고득점을 합격한 거예요. 괜히 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합격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합격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잖아요. 뭐 일도,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얘들도 돌봐야 되고, 그 쉽지가 않죠. 공부한 시간이. 근데 자꾸 그래도 시간 내서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예치 명의자는 개공도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예치 기관을 알아야 돼요. 어느 기관에다 과연 예치할 수 있을까?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금 동그라미 써서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등입니다. 이것도 뭐 이해할 거에 말 거에 없어요. 바로 외워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은 뭐 이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자로 해요. 금, 공, 신 등. 자,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등 속에. 이 등 속에는 보험회사하고 채신관서가 들어갑니다. 보험회사하고 무슨 관서? 채신관서. 보채가 들어가요. 보채.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방금 예치 명의자하고
H 기관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법은 그 H 명의자가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안 돼 있고 순서가 달라. 순서가 다른데 내가 순서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해오라고. 그래 순서가 맞잖아요. 응공신, 금공신, 그죠? 등해가 어차피 보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금공신 등.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H 명의자의 이름으로 H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H 기간은 언제까지냐? H 기간은 거래계약 이행 완료입니다. 거래계약 무슨 완료? 이행이 완료. 그러니까 완전히 거래가 끝날 때까지, 등기 서류까지 넘어올 때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계약 완료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왜 이행이라고 이렇게 색깔을 넣어놨겠어요? 거래계약 완료가 아니라 거래계약 이행 완료입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됐어요? 그때까지 H 가능하다. 그리고 H 대상 금은 계약금만 H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그러니까 이 셋 다 H할 수 있고 그 일부만 H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H할 수도 있고 그중 일부만 H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증서 발행기관이 있어요. 이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보증서 발행기관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이거. 금보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한계할사항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한계할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해가 필요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그러니까 두 문자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해가 되면은 뭐 두 문자 안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암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파트는 그냥 외워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당장 기억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노래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응공심 보채전.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 제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개공 명의로도 H할 수 있고 대통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H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은행에다가 개공 명의로 H 해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원래 계약금, 중도금 매도인 미리 받아야 할 돈이죠. 받았어요. 은행에 H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H가 돼 있죠. 그럼 매도인도 그 돈을 찾아서 돈이 필요하면 찾아가서 쓰면 좋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은행에 H 안 해놓으면 미리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집 사면서 계약을 또 하고 그러거든요.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 근데 은행에 H 돼 있다.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H된 금액을 찾아가서 찾아갈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전 수령입니다. 이게 무슨 수령? 사전 수령. 자, 보세요. 계약금 등을 H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이 뭐가 될 때? 해지가 돼요. 계약이 해지돼 버립니다. 계약금 등 반환을 보장한 내용의 금융기관 보증보험에서 방금 내가 금보 동그라미 칠했죠? 이겁니다. 이게 보증서 발행기관이거든요. 발행하는 보증서를 자 누구에게 교부한다 그랬어요? H 명의자. 그리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게 H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H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는 거.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한다? H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는 거. 여기서 H 기관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H 기관 X라고 좀 적어 놓으실래요? H 기관 months X.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H 이 보증서를 H 기관 은행에다가 바로 제시한 게 아니라 H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미리 찾아갈 수가 있다. 이걸 사전 수령이란 말을 써요. 무슨 수령? 사전 수령. 자, 금보.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H 명의자는 개공 명의로도 H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서 H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 보세요. 누구 명의로 H했을 때? 특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다 예치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은행이나 공제사업자나 금융기관에. 근데 이 개공 명의로 예치해 놓으면 개공이 돈을 예치된 금액, 아까 5천 예치해 놨잖아요. 그걸 다 찾아 써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 내놔라. 없다 그래요. 써볼 수 있는 거 없죠. 왜 안 내놓냐? 술 마셨다. 그렇죠? 그러면 환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별도 의무사항을 몇 가지 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으면 그 금융기관, 은행이랄지 이런 게 망하기 전까지는, 망해도 뭐 국가에서 뭐 인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망하기 전까지는 관계는 없는데, 이 개공 명의로 예치해 놓으면 돈을 다 찾아 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이제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하라. 자, 개공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 계약 이행 완료, 계약 해제 등 사유로 는 계약금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 동의 방법,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실비, 그밖에 필요한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라. 자, 여기서 이 지문에 따라 이쪽 보세요.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사항을 뭐 하라 그랬어요? 약정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체크해놨어요? 어떻게? 진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진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약정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내용만 알면 돼요. 여기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거래 안전보장을 약정하라, 이거 뭐. 그러면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자, 개공은 자기가 관리하는 돈이 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자기 예금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금 통장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계약금 등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이잖아요. 그죠? 개공 명의로 예치했을 때. 그럼 분리해야 돼요? 같이 관리해야 되겠어요? 자기 돈하고.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섞여버리면 이게 계약금인지 자기 돈인지 구별이 안 돼. 다 찾아 써버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또 넣었어요. 개공은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자기 소유 예치인 건 뭐 하라 그랬어요?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입니다.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분리해서 관리하라! 그래서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당연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건 남의 돈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관리하는 예금통에 같이 섞여버리면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관리하라.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라. 개공 명의로 예치했을 때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또 보세요. 자, 예치금에 대한 지급 보장이 있잖아요.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다 밑줄 보세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자, 이 금액이 아까 예를 들어서 1억 중에서 5천을 예치했다면 5천만 원이 이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금액만큼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치된 금액만큼 다시 보험 들어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보험을 들어라.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쌍방이란 뜻이에요, 이게. 쌍방. 거래 당사자란 말은 쌍방이란 뜻입니다.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그랬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은 그 예치된 금액만큼 다시 보험 들어라 이 말이야. 보험 들어서 그럼 보험 증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거래 당사자에게 건네줘라. 왜? 만약에 자기가 못 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공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지문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그 책에 나오는 지문. 지문을 자꾸 익히고, 뭐 일단은 뭐 암기할 것은 나중에 이제 암기해도 돼요. 지금 당장 암기 안 하고. 그래서 일단 지문을 잘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뭐 12월이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성공이에요. 우리 과목에서 이런 게 있다. 이거 예치 제도구나, 예치 공고 제도구나 이런 거 정도 알아도 충분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단원으로 들어갈게요. 자 왜 좋아합니까요? 중개 보수하고 뭐요? 실비 돈이죠 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개 보수 받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요즘은 중개 수수료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중개 수수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4년 전부터 중개 보수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중개 수수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개 보수입니다. 한 4년 정도 됐어요. 바뀐 지가 용어가. 지금은 뭐 중개 보수 이렇게 표현하지 법에서 중개 수수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중개 수수료라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실비는 이제 우리가 중개하다 보면은 뭐 교통비도 들어가고 등기부 열람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비는 잘 안 나오는데 33회 때 출제가 됐어요. 얘가. 이번에 33회 때 출제가 됐는데 실비는 뭐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해됐죠? 예.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보수 청구권이 나와 있어요. 자 중개 보수 청구권은 행사 요건이 나와 있는데 자 중개 보수를 받아내려면 일단 중개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이라고 했어요? 의뢰인하고 건물 소유자 의뢰인이잖아요. 중개 좀 해달라 의뢰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 계약. 이제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럼 거래 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이에요? 갑하고 을. 매도인하고 매수인. 이게 매매 계약도 거래 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 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럼 보수를 받아내려면 일단 중개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개공 후 중개 행위하고 거래 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보수를 받아내려면 일단 의뢰가 들어와야 돼요. 의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건 안 되겠죠. 일단 중개 계약이 맺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계약이 있어야 돼요?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애매모호한 게 이거거든요. 인과관계. 인과관계 있냐 없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뭘 공부를 알아야 돼요? 뭐 애매모호하면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인과관계 있으면 중개보수를 받아내잖아요. 인과관계 없으면 보수를 못 받아내고.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걸 공부해야 돼? 판례를 공부해야 돼. 판례. 그래서 판사가 이건 인과관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인과관계 있는 걸로 공부를 하고 판사가 인과관계 없다 그러면 없는 걸로 공부해야 돼. 왜? 물어보면 다 달라. 그건 인과관계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건 똑같은 내용도 이거는 인과관계 없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그 결론을 내놓은 거죠. 이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판사가 그러면 인과관계 있다 그러면 그럼 보수를 받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는 거 봐보세요.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어요.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는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어요. 병은 A가 소개시켜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 개공은 을을 소개해 줬는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인과관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건 보수 못 받는 거예요. 개공이 소개 안 했잖아요. 병은. 인과관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됐어요? 그러죠? 그렇죠. 이런 거 인과관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과관계 있나 보세요.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거든요.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 세 명 가서는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계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며칠 뒤에 갑이 을하고 연락을 해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어버려요. 개공을 빼버리고. 개공을 왜 빼겠어요? 중개보수 안 주려고. 이제 아니까, 당신이 소개해줬지만 이제 아니까 둘이 이제 연락해갖고 계약을 해본다고.
개공 빼버리고, 그죠? 보수 안 주려고. 그럼 이거 인과관계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럼 개공은 보수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있는 판례. 다 판례가 나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한 것은 이 판례를 공부해야 돼요. 이제 판례. 이제 그래서 판례가 뭐 여기 많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안 들어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하고 계속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 3자하고 계약한 것은 인과관계 없는 거고, 이렇게 개공을 배제하고 소개해 줬는데 자기들끼리 계약한 거는 인과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를 받아 행사하려면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세 번째, 이 사람은 중개 행위하고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행사요건입니다. 행사요건.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보수 청구는 발생 시기가 있어요. 발생. 이것은 중개계약시설이 타당하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개계약시설인데, 그러면 중개계약시설은 보수청구로 발생은 언제로 봤느냐? 중개계약으로 봤어요. 그럼 행사는 언제로 봤어요? 거래계약으로 봅니다. 자,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 발생 시기는 이렇게 중개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맺는 게 무슨 계약? 중개. 이때 보수 청구가 발생한다고. 이 거래계약 체결을 조건부로 해서 이 계약 체결을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보수 청구권. 보수를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아까 행사 요건이잖아요. 청구권 자체는 이때 발생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이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래계약 전에 보수 청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개공이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고 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 청구의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 그어놓으세요. 발생 시기는 언제 발생한다? 중개계약. 근데 행사 시기는 언제 발생한다? 거래계약. 이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발생은 무슨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럼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에 보통은 발생은 거래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거 수험생이 자주 틀려요. 뭐 내용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맨날 이제 계약 체결 이 생각만 해요. 거래계약 체결만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발생 자체는 이때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발생 자체는 중개계약.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서 행사하려면 거래계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수 청구는 소멸 나옵니다. 자, 이 보수 청구는 소멸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 중개해주고 나서 의뢰인들이 돈을 안 줘. 개공이 다 중개해줬는데 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보수를 안 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안 주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면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 근거로서 이제 나중에 제시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개업공인중개사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는 보수 청구는 뭐 한다 그랬어요? 소멸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하고 을하고 A라는 개공이 중개를 해줬거든요. 중개를 해서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개공. 근데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 해지가 되고 해지가 되고 그러면 계약이 끝났다가 이렇게 계약이 해지됐을 때 개공이 중개 보수를 받아내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보수 안 주려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쟁이 일어나면 나중에 이제 이게 나중에 보수 받느냐 뭐냐 법적 근거가 된다고 이 조항이 이거 법에는 우리 법에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예요. 개공 뭐 때문에? 고의 과실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계약권이 고의 과실 때문에 이거 보수를 못 받아요. 그럼 이미 받은 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하자가 있으면, 이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다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걸 확인 설명이라 하잖아요. 근데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 면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 이게 나중에 사고 보니까 면적이 부족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죠? 또는 손해가 발생하고 또 하자 때문에 또 뭐 면적이 아닌 다른 뭐 또 하자도 있었잖아요. 하자 때문에 이걸 물론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이거요? 개공이 제공한 거잖아요. 제대로 설명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수 못 받아요. 이미 받은 건 돌려줘야 되죠. 그죠? 개공 고의. 근데 개공은 하자 없이 거래 계약을 성사시켜 줬거든요. 근데 누구 사정 때문에? 거래? 당사자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보수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이 이르면 가장 먼저 뭐가 넘어가요? 계약금. 그 다음에 뭐가 넘어가요? 중도금. 근데 중도금을 지급 안 해요.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채무를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누구 때문에 해지된 거예요? 을 때문에 해지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개공은 계약 끝내줬어, 안 끝내줬어? 끝내줬죠. 이걸 중개 완성이라 그래요. 거래계약 체결 중개 완성. 그럼 개공할 일은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거래 당사 사용 때 해지된 거, 이때는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계약 끝내주고 보수를 안 줘갖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의뢰인들하고.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 때문에 해제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내용은 많지 않지만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개공 잘못 때문에 해지되면 못 받고, 거래 당사자들 때문에 해지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 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아주 좋았어요. 너무 바빴죠? 네, 좋았어요. 좋았어. 바빠서 지각을 했어요. 괜찮아요. 하여튼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한도. 이제 이 중개보수 파트에서는 시험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보수 파트 40문제 중에서 찍어봐요. 3문제 여기는. 1문제. 2문제 정도 나와요. 2문제. 예, 거의 고정화돼 있어. 물론 이제 시험문제 나올 때도 있죠. 근데 극히 드물고, 왜냐하면 다른 데도 내야 되니까. 이 보수에서 시험문제 내버리면 다른 데서 못 내보잖아요.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거의 일평균 한 2문제 정도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이론 문제 1문제 나오고 계산 문제.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보수 계산한 거,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론 문제 1문제, 계산 문제 1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수 파트에서는 한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론 문제는 이게 자주 나와요. 한도. 이 보수 한도. 이게 이제 이론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뭐냐면, 이제 주택하고 주택외를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택하고 주택외. 주택을 중개했을 때 한도는 어떻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했을 때는 어떻고, 이걸 공부한다고. 이해됐죠? 그럼 주택부터 공부할게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이 정안을 보면서 시도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일표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이 돼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 조례를 따르는 거예요. 주택은. 뭐 경기도 조례. 이 시도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 일반시가 아니에요. 남양시가 아니고 여러분 경기도 조례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표가 있어요. 그 조례표 범위 내에서 합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이제 이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매매 교환은 1000분의 얼마라 그랬어요? 7에서 1000분의 4. 이제 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00분의 7이 0.7이거든요. 0.7%라면 0.7에서 0.4. 그러면 0.7, 0.6, 0.5, 0.4. 네 구간이죠.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떻게 6구간이네요? 6단계로 구성됐다 그랬을까요? 아니, 4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0.7, 0.6, 0.5, 0.4. 근데 왜 6단계가 돼? 그 이유. 여기는. 어? 다시 올라간답니다. 맞아요. 저게.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액에 따라서 0.7%, 0.6, 0.5, 0.4 금액이 낮아질수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더 낮아지면 다시 요율이 올라가. 다시 0.5, 다시 0.6으로 또 올라가요. 금액이 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요. 금액이. 요율이 올라간다고. 금액은 계속 낮아지지만. 그래서 6단계로 규정이 돼서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령 이거 법이거든요. 법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고 그럼 이 구간별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돼요. 경기도, 서울시 조례 이런.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되거든요. 이 법에서 정한 구간별로. 그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뭐 한다? 협의. 또 이제 그 구간 정해진 0.7에서 0.7 이내니까 거기서 또 개공하고 의뢰인하고 협의한 요율. 그러니까 0.7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0.4로 합의할 수도 있고 0.3으로 합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도 조례표 범위 내에서 다시 또 협의가 이루어져.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이 구간 알아두셔야 되고 시도 조례를 따른다는 거. 주택은 그렇습니다. 주택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주택만 있어요? 뭣도 있어요? 토지도 중개하고 또 상가 건물도 하고 또 임목도 하고 광업재단도 하고 공장재단도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임대차부터 먼저 볼게요. 아까 매매 교환은 1000분의 7에서 1000분의 4 이렇게 했죠? 6단계. 근데 임대차 등, 이 등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세, 저당 이런 걸 말합니다. 임대차, 그러니까 매매 교환이 아닌 임대차, 전세, 저당은 다 1000분의 6에서 얼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라면 0.6에서 0.3. 여기도 4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왜 6단계예요? 다시 올라간다 그랬죠? 다시 올라가 쭉 내려가다가 요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도 조례 범위에서 의뢰인하고 개공이 서로 협의한 요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도 조례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요율이 적용되는데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하여튼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 협의한 요율이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시도 조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서울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례는 어디서 제정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하고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제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표가 경기도 조례하고 서울시 조례표 같아야 되는데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수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되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물건 소재지하고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사무소. 여기서 물건은 이제 주택이니까 주택을 말하겠죠. 그럼 주택 소재지는 서울이가 있고 강남, 사무소는 남양주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사무소 쪽은 무슨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 남양주 조례가 아니에요. 시도니까. 여기는 무슨 조례? 서울시 조례잖아요. 그럼 이 조례표가 같아야 되는데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수를 받을 때 뭘 기준으로 어떤 조례를 따라서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중개사무소는 남양주가 있는데 강남에 있는 물건 중개했다. 그럼 서울시 조례표대로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경기도 조례표대로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뭘 기준으로 받아야 돼?
그렇죠. 사무소 소재.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합니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받아야 돼? 경기도 조례. 그러니까 부산 물건을 중개하든 대전 물건을 중개하든 서울 걸 중개하든 여러분 경기도를 기준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 범위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해서 요율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됐어요? 사무소를 기준합니다. 사무소. 이거 시험 자주 나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험 자주 나온다고요. 사무소 쪽 시도 조례를 따르게 됐어요. 사무소를 기준으로 받아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조례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조례표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됐어요? 사무소를 기준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앞에서 뭘 보였어요? 법인은 뭘 낼 수 있다 그랬어요? 분사무소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을 때 뭘 따른다 그랬어요? 분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서울 강남에가 있고 분사무소는 남양주가 있어요.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됐어요? 분사무소 중개했을 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주된 사무소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를 따른 거예요. 분사무소 중개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 시도 조례를 따른다. 이게 맞는 거로. 만약에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가 돼요. 됐어요? 근데 분사무소는 하나만 더요, 여러 개 더요? 그럼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가 물건을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뭘 따라야 돼요? 대전광역시 조례를 따릅니다. 중개했던 사무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중개했던 사무소. 분사무소 중개했으니까 분사무소인데 분사무소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 중개했으면 대전광역시 조례. 남양주에 있는 분사무소 중개했으면 경기도 조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도마다 조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태 한 것은 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외예요? 주택외. 주택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택외 중개대상물이 토지, 뭐 상가 건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중개했을 때, 상가 건물을 중개했을 때, 임목을 중개했을 때, 광업재단 중개했을 때, 공장재단 중개했을 때는 어떤 요율을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뭐가 정한 바에 따른다? 국토교통부령. 그럼 아까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따른다 그랬죠? 근데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협의입니다. 봐보세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나와 있잖아요. 의뢰인 쌍방, 보수는 양쪽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보수는 양쪽으로 받는 거 공부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되 1000분의 9. 이거 밑줄 그어야 되죠.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 1000분의 9입니다. 0.9 범위 내에서 협의. 근데 주택하고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 이거 방금 우리가 주택을 배웠잖아요. 주택하고 지금 주택 외 요율 차이가 뭐예요? 아까 주택은 매매는 1000분의 7에서 1000분의 4라 그랬죠.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제정되고 그 범위에서 협의를 했죠. 그럼 임대차는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이라 그랬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있고 협의를 했죠. 그러면 주택은 매매하고 임대차가 차이가 있잖아요. 요율이.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주택 외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무조건 1000분의 9라 그랬죠. 무조건 0.9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택 외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구별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임대차도 얼마까지? 0.9%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매매도 0.9, 임대차도 0.9. 그렇죠? 근데 아까 주택은 0.7이었죠? 최대가? 여기는 0.9죠? 그럼 뭐가 더 요율이 높아? 최대로 따지면.
0.9죠. 상가나 토지가 더 중개보수 많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개할 때 주택하지 말고 토지 상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진짜요. 이게 상가나 토지 중개하신 분들 주택 못 한대요. 왜 못 한지 아세요? 보수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제 눈에 안 들어와. 이게 보수가 적거든. 그렇죠? 토지나 상가 하다가 이 주택 하려면 그래서 못 한대. 이게 이제 돈 똑같은 한 건 해더라도 돈 차이가 나,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버려. 차이가 나버리니까 못 한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크게 놀다 보니까 이게 주택이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일반 아파트 하다가 또 원룸 이런 거 원룸 하잖아요. 그거 원룸 해봤자 뭐 보수 9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받잖아요. 그 10개, 20개 해봤자 아파트 큰 거 하나 거 똑같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그래 그것도 쏠쏠히 계속 하면은 괜찮겠지만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그런 거 하려면 속 터져서 못 하지. 예, 그러죠? 자, 그래서 일단은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매매 임대차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적어 놓으세요. 주택에는 매매 임대차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0.9 범위 내에서 협의입니다. 임대를 중개해도 0.9 최대가, 매매를 중개해도 0.9. 그 범위에서 협의. 물론 협의해갖고 이제 0.4로 할 수도 있고 0.5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제 뭐 한번 읽고 이것만 하면 돼요. 개공은 주택 외의, 이것 동그라미 쳐세요. 개공은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법정 중개 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 상한 요율을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 입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해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주택 외 같은 경우는 최대가 얼마를 했어요? 0.9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요율표에다가 보수 요율표 게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게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 중개업소는 토지는 0.7만 받겠다. 상가는 0.6만 받겠다. 이렇게 게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거. 그래갖고 더 받으면 돼, 안 돼? 더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게시해야 돼. 왜? 0.9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게시할 때는 0.7만 받겠다고 탁 게시해놓고 0.9를 받아내면 초과 보수에 걸려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보수 요율표에 게시하라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택에서는 구간별로 이렇게 요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바꾸는 요율을 게시하지 않아도 돼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0.9 보면서 협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중개업소끼리.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싸게 해가지고 고객을 끌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 중개하면 0.5만 받겠다 딱 게시해놓고 0.9를 받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주택에서는 구간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이제 예를 빼보고 주택의 그러거든요. 주택의 중개 대상으로 대하여. 그럼 이 내용을 딱 써놔. 그럼 틀렸잖아요. 한 글자잖아, 한 글자. 외자 한 글자. 주택의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려본다. 근데 잘 보이겠어 이게 시험 보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해. 이게 강조를 안 하면 절대 안 보여. 강조해도 잘 안 보이겠지만. 강조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 강조해서 강의를 안 해놓으면 이게 안 들어온다고. 이게 이 글자가 들어오겠냐고. 그냥 이 내용은 대충 알고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틀려나가는 거지. 시험 문제 보면 틀려나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은 주택에서 나온 거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예, 좋아요. 그래서 외의에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어느 정도 진하게? 그렇죠. 책이 뚫어지지 않을 만큼.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건물? 복합 건물이 뭐예요? 이거죠. 자, 우리가 보통 밑에는 주로 뭘로 써야 돼요? 복합 건물은. 위에는 주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업이 되니까. 상가가 밑에가 있어야 영업이 되니까. 그러면 이걸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 건물 통째로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수 산정할 때 주택 요율을 따라야 되느냐, 주택 외인 상가 요율을 따라야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면적 비율입니다.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커버리면 상가보다 커버리잖아요. 그럼 뭘 따라야 돼? 주택으로 보면 아까 시도 조례가 정한 법에서 협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주택보다는 뭐가 커버리면 상가가 커버리면 주택 외로 적용해서 주택 외로 적용해야죠. 그러면 상가 요율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0.9 보면서 협의. 이건 시도 조례가 보면서 협의. 그렇죠?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이 큰 걸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이 똑같아요. 아니, 보통 건물이 위로 올라가니까 거의 똑같을 수 있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야 돼? 주택? 왜? 여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2분의 1은 절대 안 틀려. 2분의 1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상이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냐 이걸 신경 써야 돼.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같은 것까지. 그리고 주택 면적 2분의 미만. 미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같은 거에 안 들어가. 그러면 주택 외. 주택 외가 뭐요? 뭐 상가나 토지 이런 거.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자, 이것은 복합 건물 문제가 나오면 이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계산 문제가 나올 수. 그럼 계산 문제 풀더라도 이걸 알고 있어야 풀 거 아니에요. 저걸 알아야지 주택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상가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론 문제는 이상이냐 미만이냐. 2분의 1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걸 신경 써도 돼요. 2분의 1은 어차피 뭐 한 번 읽어놓으면 절대 안 틀리는 거고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까지 들어간 개념이다.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까지 들어간 개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아요. 좋죠? 그렇죠? 좋았어요. 이걸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반복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려면 최소한 몇 번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10번은 돌려야 돼. 이게 최소입니다. 10번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1년 내에 열심히 들어야지 10번이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돌려주는 것이. 그러죠? 그러니까, 아는 것은 다 적어라 그랬어요. 아는 건 다 적하고, 모르는 것은 습득하고. 그럼 이렇게 다 하더라도 또 잊어먹잖아요. 다 잊어먹지는 않아요. 다 잊어먹지는 않지만 또 일부는 잊어먹어요. 그러면 아는 것은 계속 다져가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야지 빨리빨리 풀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또 그 잊어먹거나 모르는 거 다시 또 습득을 하고 또 가는 거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야지 안 흔들려.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문제 점수가 등락이 적다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내려가지. 그냥 운 좋으면 이렇게 팍 70점 나왔다가 좀 문제 어렵게 나오면 30점 나왔다가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해놓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이제 뭐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운 나쁘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그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져가야 돼요. 다져가야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이렇게 합격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오피스텔. 이제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 외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별도로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고 이제 뒤에를 먼저 볼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도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뭐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대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요율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건이에요. 이 요건을 이제 머릿속에 내야 돼요. 면적이 얼마나 그랬어요? 전용 면적입니다.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만약에 면적이 90이다 그러면 이건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뭘 갖추라 그랬어요?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또 전용 입식부 갖춰야 돼요. 전용 수세식 화장실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시설 갖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갖춰야 돼요? 다 갖춰야 돼요. 이걸 요건을 갖춘 거예요. 면적도 충족이 돼야 되고, 상하수도,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그러죠? 근데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은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요건을 갖추는 것은 요율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봐보세요. 매매 교환은 얼마라 그랬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다른 요율은 문제 나올 때 요율이 제시가 돼요. 요율이 얼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제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에 규정된 거라. 그러니까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매매 교환은 요율이 얼마다? 0.5 상한 요율이. 임대차 등은 0.3. 뭐 밑으로는 관계없어요. 합의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상한이 0.5.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어선다 할지, 상하수도 시설이 없다 할지, 목욕시설이 없다 할지, 이건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쌍방으로도 각각 봤대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그죠? 그러면 개공은 0.9를 받으려고 하겠죠. 의뢰인들은 0.2만 주려고 하겠죠. 그럼 둘이 합의해서 0.5로 합의하자 그러면 0.5가 요율이 되는 거예요. 주택계가 이거잖아요. 주택계가 아까 0.9 범위에서 협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피스텔은 이거거든요. 근데 일단 요건을 갖춘 것은 0.5하고 0.4.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이 요율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계산 문제를 연습을 나중에 하겠지만 문제풀이 할 때 계산 문제 연습할 거예요. 연습하겠지만 일단은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먼저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 이건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럼 보수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았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다 무효라 그랬어요? 초과 분만? 50만 원만 무효예요.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았다라면. 그죠? 그러면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건 금쟁이에서 한번 나온 거예요. 자, 그거. 그리고 이제 이 보수 지급 시기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의외로 시험 자주 나와요. 이 보수 지급 시기 있잖아요. 이 보수 지급 시기가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의외로 시험 자주 나온다고. 자, 일단 의뢰인과 개공의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이 따라요. 그럼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언제요?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잔금 지급. 잔금이 넘어갈 때. 잔금 지급일. 이 글씨가 자꾸 흘러가지고 찬자같이 보이네. 하여튼 잔금입니다. 예, 하여튼 잔금. 안 지울게요.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일단 의뢰인과 개공이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넘어갈 때 보수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합의해가지고 계약하자마자 돈 달라. 개업공인 중에서는 계약하자마자 보수 받는 유능한 개공 그러겠죠? 계약 끝나자마자 중개보수 주세요. 그래. 그럼 나는 안 준다 그래요. 나중에 줄게요. 거래대금 완료된 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보수 지급 시기 별것도 아니지만 이제 계산은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쉬는 시간, 그렇죠? 휴식 갖고 들어갈게요. 계산은 휴식 갖고.